방금 소개받은 문성학입니다. 우리 김석수 교수님이 저를 너무 과장되게 소개하셔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보다도 칸트에 대해서 더 열심히, 특히 칸트뿐만 아니라 뭐 헤겔까지 포함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고, 논문도 뭐 100편 이상 쓰시고, 인문학 쪽에서 논문을 100편 이상 쓴다는 것은 아무나 달성할 수 없는 위협인데, 김석수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또 칭찬하니까 김석수님이 몸둘 바를 몰라 하시네. 하이, 네, 참. 서로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목은 지혜롭게 늙어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강연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사실 김석수님이 만들어 주신 셈인데, 최근에 저한테 몇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첫 번째 제목이 이제 지혜롭게 늙어가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늙을 것인가, 그 주제로 한번 강연을 해 보세요. 또 하나는 왜 사는가 로 한번 강연해 보세요. 그런데 그 두 질문이 사실은 저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너는 왜 사니?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뭐 잠시 소개되었습니다만은 작년에 경북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명예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이제 65세가 넘었으니까 법적으로는 노인인 셈인데, 너는 이제 사실은 이제 노인 같자는 노인인데, 노인으로서 어떻게 늙어가려고 그러니? 그것도 저한테 던져진 질문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전부 그걸 갖다가 제가 이래 원고로 작성해서 글을 한번 썼었습니다. 썼는데,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거는 아마 간단한 그 강연 내용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TV에서 언젠가 이런 게 방영이 됐는데, 이름하여 노인들의 500원 순례길 하는 것이 방영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종교단체 이런 데서 밥을 주거나, 코로나 때는 밥 주기도 그렇고 하니까 밥 대신 500원씩 주고 했던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거 이제 받으러 이제 댕기면서 노인들이 하루 일과를 소일하고 보내는, 이제 노인들이 500원 순례길,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3,000원까지 버는 경우도 있대요. 3,000원. 그러니까 논의연불이라고 돌아다니면서 500원씩 6군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밥 먹는데 여러 군데 막 쫓아다녀야 되겠죠. 그래가 3,000원씩 수입이 생기고, 적게는 1,500원.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로 그 3,000원이 아쉬워서 돌아다니는 분도 있지만은, 자식들한테 용돈을 넉넉하게 받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시간 때우는 거죠, 한마디로. 시간 때우기. 이제 이 노인들의,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부 노인들의 이제 자화상인 것입니다. 조금은 이제 시간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해가지고 시간 때우기로 500원짜리, 이제 500원짜리 순례길을 돌아다니는 것은, 좀, 그렇게 이렇게 박수 쳐줄 일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6년 전, 5년 전, 이래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옆에서 이래 그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옆에서 살펴봤거든요. 사실은 늙는 거는 뭐 서글픈 일이죠. 늙는 건 서글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그 100세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노인들은 여러모로 사실은 서글픈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코앞에 둔 노인들의 그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65세부터 80세까지, 말하자면은 아직까지 근력이 있고 활동기의 노인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 아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절없이 늙어가는 사람에게 귀족과 같이 우아한 체념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고, 늙어가는 황혼의 지혜에 도달했고, 혹은 말년의 만족에 도달했다. 이따위 말로 노인들을 위로하고 치장하는 것은 굴욕적인 기만 행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연세대학교 그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는 103세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저도 그분 쓴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주로 아주 수필식으로 일반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쓰는 그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계신 분인데, 우리 마누라도 그분 보고, 야, 저 연세에 말을 저렇게 조리 있게 하는 게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냐? 65세부터 75세까지래요. 저는 그분 진단에 의하면은 지금 황금기에 들어와 있는데 좀 광이 번쩍번쩍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까 김석 선생님도 방금 얘기했는데 고령화 사회잖아요. 사실은 초고령 사회, 기준이 이래 있는데 조만간 초고령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은 별로 세세한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치매 노인 되면은 이렇게 뇌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객관적으로. 물론 몇 가지 이렇게 설문도 하고 이렇게 조사도 하더라고요. 조사도 하는데 이미 치매가 이제 되는데, 활동기 노인들 말고 쇠퇴기 노인, 65세, 80세 이후의 노인들한테는 치매가 이제 많이 오죠. 치매가 많이 오면은 그것은 그만큼 장수했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보면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치매 환자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치매 걸리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요즘은 치매 걸릴 정도로 이제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만큼 의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치매라는 걸 갖다가 그냥 노망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노망. 늙어서 망령되는 거. 그러니까 늙으면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방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치매 걸리면 본인은 행복하대요. 주변은 지옥이고 본인은 천당이고. 적절치 않은 예도 생각이 났는데, 약간은 이렇게 하여간 어떤 치매 노인이 하여간 자기 아들 준다고 자기가 응아한 그걸 송편으로 빚어가지고 창틀에 차례차례로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천당이지 뭐. 그거 먹는 자식은 지옥이고. 이게 의술이 발달되면서 치매 노인도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또 제가 현역에 있을 때 40대일 때,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제가 한 20살씩 이렇게 한 45일 때 그분은 65세 전후가 됐거든요. 65세 이전에 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타는 게 유리하냐, 연금으로 타는 게 유리하냐. 그때가 1997년쯤이었어요. 97년이면은 IMF 오기 직전 건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고민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과 고민하는 우리 후배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일시불로 안 타죠. 연금 형식으로 타죠. 그만큼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연금 타는 게 유리하다. 그분들 계산에는 일시불로 타는 게 유리한 거는 75세 이전에 죽으면은 일시불로 타는 게 유리하대요. 75세 이후에 타면은 연금으로 타는 게 유리하대요. 75세 정도 되면은 일시불로 타나 연금으로 타나 받는 총액은 비슷하대요. 나름대로 그런 또 계산을 이제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다 연금으로 이렇게 타게 되죠.
1960년대에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52세였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생각하면 많이 짧죠, 그죠? 많이 짧습니다. 요즘은 뭐 81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좀 더 살고 남성들이 좀 짧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벼슬에서 경로석 많이 활용하십니까? 이건 이제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읽게 된 글인데, 어떤 젊은 사람이 그건 뭐 일부의 시각이겠죠. 일부의 시각인데,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보는 시각을 거기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 그게 어떻게 해놨냐면, 이 양반이 이제 젊은 사람인가 봐요.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몇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기 나이를 안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스에 앉아가지고, 그래, 약간은 졸듯이 창문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자기 눈에는 50대 후반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어깨를 탁 치면서 자리 비켜! 라는 겁니다. 무대뽀로. 그래가지고 엉겁결에 비켜주긴 비켜줬는데 시키면서 보니까 이거 뭐 노인 짜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비켜달라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고맙다 이 얘기 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무척 불쾌했다는 거예요. 불쾌했고, 그래서 나는 자기 이제 다짐을 그 얘기해놨는데,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절대로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젊은 사람이 앉았던 자리가 경로석이냐 아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65세가 넘어서도 50세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옛날부터 그런 말은 있었어요. 경로석이라는 건 뭐냐? 경우에 따라서만 노인에게 양보하는 좌석이래요. 자기가 뭐 노인보다 더 아팠으면 죽 치고 앉아 있는 거래요. 경로석이 갈등을 많이 유발시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발적으로 어떤 노인분들이 오면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경로석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비켜 하고, 그럼 젊은 사람들도 또 이거하고 비슷하죠. 이제 장애 자들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텅텅 비어 있으면은 저거 논리니 내가 좀 주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그건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도 경로석에 아무도 안 앉아있으면 그거 놀리니 내가 좀 몸도 안 좋은데 앉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여간 거기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친절을, 경로, 노인을 공경해라. 이게 강제되니까 그런 갈등이 생겨난다. 노약자는 옛날부터 어떤 뜻으로 이렇게 번역된지 혹시 아십니까? 노약자. 노련하고 약삭 빠른 사람이 앉는 좌석이래요. 노약자. 이게 결국은 이제 경로석, 노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젊은 사람들의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 많이 유행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노인들을 한 방에 입 다물게 만드는 말. 꼰대.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마음에 안 드는 놈, 저기 젊은 놈이 왜 저리 꼰대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꼰대스럽다 이 말 한마디면 그만 노인들이 주눅이 들어. 옛날에는 우리 어른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우리 어머니하고 뭐 대화하는데 내가 살짝 끼들면은 붉은 침머락 하셨어요.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는 게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끼든다고. 그럼 머리에 피가 안 말랐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거 생각하다가 말문이 맥혀요. 어찌됐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일부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싶고, 그걸 사실은 통계적으로 조사해보진 않았었는데 꽤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이 충고를 꼰대스럽다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쓸모없는 인간, 잉여 인간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짜 지하철이나 타고 경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명승지나 돌아다니면서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놀기는 하고, 우리들은 죽을 하고 일을 하고 직장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노인들은 일하기나 일은 안 하고 돌아다니기는 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없잖아 있다. 우리로서는 억울하죠. 특히 선생님들이나 적하면 연세 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젊을 때 처자를 부양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뼈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눈에 이제 지금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취직도 잘 되고 직업도 구하기가 쉽고 아파트 사기도 쉽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술술 풀려가면은 노인들을 그렇게 적대적으로 안 볼 겁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좀 놀러 다니는 것도 뭐 그렇게 보기 싫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그들이 안 풀리니까 노인들이 더 놀러 다니는 게 더 보기 싫은 거라. 마치 초봄에 농사꾼들이 농사 지는데 낚시꾼 돌아다니면 낚시꾼들 그 밉상 아니겠습니까? 그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겠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오늘도 내가 잠시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노인을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열악하게 산대요. 열악하대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숫자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던데, 어쨌든 노인들의 대한민국에서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별로 덜 좋고 사회적인 인식도 별로 덜 좋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 늙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노인들을 잉여 인간, 쓸모없는 인간, 불필요한 인간으로 자꾸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젊어서, 그래, 우리 노인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안 늙는가 두고 보자. 근데 우리들이 젊어서 고생하고 처자를 부양하고 힘들게 키운 이거는 당장 옛날 얘기고 지금에 안 떠오르니까 지금은 노인들이 부양하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제가 연금을 넣을 때는 그 넣는 연금으로 우리 선배들 연금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내는 걸로 우리는 연금을 탔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마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은 연금 개혁해가지고 많이 못 받으니까. 우리도 연금 개혁했습니다. 옛날에 2번씩이나 연금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제 처가 60이 넘었는데, 60이 회갑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뭐 회갑 축하 뭐 하더라고요. 그래가 뭐 케이크도 하고 뭐 플랜카드도 뭐 집에서 막 저거들이 신청해가 달아가고 막 이래 하던데, 내가 그거 보고 야, 역시 참 아이디어 하나는 기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붙여놨냐면 그 플랜카드에 글귀가 그냥 보통 뭐 회갑을 축하합니다 이런 식 아닙니까? 저도 우리 어른들 뭐 육순도 해드리고 칠순도 해드렸는데 그런 식의 플랜카드 저 글귀를 달아보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래놨어요. 아무개님의 3번째 20살을 축하합니다. 그게 맞긴 맞아요. 20살을 안 넘어가는 거야. 80 되면은 4번째 20살, 5번째 되면은 100살 되면 5번째 20살. 20살은 절대로 안 넘겨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빵 같은 게 케이크 있는데 그거 뽑아보라고 그러대. 막 뽑으니까 10,000원짜리가 줄줄줄줄 달려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 우리 아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더라고. 일마들이 하는 건가 봐요. 자식들 10,000원짜리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50,000원짜리를 해가 20장 뽑도록 해줘야 되지. 저거 키운다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데.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안티에이징, 나이 안 들어 보이기 위한 지방, 눈밑 지방 없애고 뭐 없애고 막 이게 미용에 돈 많이 들이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잘 버는 데가 뭡니까?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가 돈 쟁여오는 거야. 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늙으면.
철저하게 안티 에이징, 늙는 거 싫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뭐 안 늙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우리는 지혜롭게 늙어가야 될 그런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늙어가는 게 지혜롭게 늙어가는 건가? 저는 사실은 원래 제가 강연 제목은 노년의 숙제와 행복입니다. 노년의 숙제. 저는 뭐 이렇게 일본인 어떤 작가가 아니, 젊어서 우리 일만 했으니까 늙어서는 무조건 즐기세요 라고 얘기하는 일본인 작가가 있던데 그 이름이 뭐더라? 일본 사람이니까 하여간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퍼뜩 못 찾겠습니다. 저는 그 양반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자, 왜 다른지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이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선생님들이나 저나, 다 부모님들의 이제 보살핌과 도움과 또 선생님들의 은사들의 교육 덕택에 이제 인간구실을 하고 여태까지 살아오고 또 더 살아가야 되는데, 교육시키는 목적은 뭐 국가적으로는 뭐 홍익인간을 양성하고 육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익인간을 양성한다. 널리 두루 사람에게 이로운 인간이 되자. 옛날에 이제 기차 타고 다닐 때 보면은 그 기차에서 뭐 음료수도 팔고 뭐 맥주도 팔고 땅콩 오징어 팔고 하는 그분들 무슨 요원이라고 이름 붙여놨습니까? 홍익요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가 그런 사람들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건 그런데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한테 교육시킬 때는 지 인간구실하라고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간단한 거거든요. 인간구실은 뭐냐? 독립해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구실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 국어학 하는 사람들하고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웠는데, 구실의 그 어원상의 의미는 자기 앞으로 나오는, 참, 이거 마스크 벗고 해도 돼요? 아이고, 내가 이거 여태까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집사람들 데서 한번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은 나중에 제가 녹음기 갖다 드릴 테니까 안 믿어요. 그래, 그런 얘기를 해줘도 그래 직접 녹음해가 들려줘야 돼요. 인간구실한다는 것은 자기 앞으로 떨어지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인간구실하는데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독립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식을 기르는 것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모들로부터 신체적인 독립, 그걸 양육이라고 그러죠. 먹여가지고 재우고 키우고 양육, 신체적인 독립은 사춘기 되면은 혼자 완성됩니다. 완성되고 엄마보다 힘이 더 센, 무슨 아들은 엄마감 힘이 더 세요. 신체적인 독립. 당장에 뭐 제가 계단 올라갈 때 저만 해도 우리 아들이 어머니 조심하세요 하고 제가 신체적인 독립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서글픈 일이죠. 계단 올라갈 때 조심하세요 하고 뭐 이래 위해주는 건 좋은데, 어찌됐건 우리가 신체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그 다음에 정신적인 독립, 인격적 독립, 이 독립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더 이렇게 유지 확대 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독립이거든요. 교육받고 하는 게. 그런데 노인이 돼버리면, 쇠퇴기 노인이 되면은 치매 걸리면은 정신 독립 붕괴되고, 경제적인 독립도 붕괴되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독립도 붕괴되고, 막 붕괴되는 거라. 그 단계에 들어가면 서글픈 거죠. 인생은 서글픈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아멜이라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서글프게 살기 싫다고 해서 그 양반 자살했어요. 자살했다고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살했겠지 뭐. 재미난 것은 그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슬픈 노년은 싫어해서, 저는 그런데 절대로 자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노인들 데리고 자살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어찌됐건 인생이라는 것은 그 독립을 향해 가는 거고, 그게 이제 개인적인 숙제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신체적으로 독립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하고, 그 독립을 빨리 조속히 실현하고, 그 독립을 최대한 늦게까지 이루어 가는 거, 그게 이제 숙제인 것이죠. 인생의 숙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인생은 이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숙제 하면은 여러분들 듣기 싫잖아요. 숙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숙제를 해왔었으니까, 숙제, 비슷한 말 10개, 반대말 10개, 짧은 글 읽기 10개, 이런 거 우리 숙제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저는 이제 현역으로 있을 때에, 인생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냥 마구 놀잖아요. 부모 양육하에서 뭐 돈 벌어 올 걱정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똥을 싸도 치워주고, 오줌을 싸도 치워주고, 오로지 뭐, 그 부모는 그 자식의 그 바이오리듬에 맞춰가지고 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잠도 안 자고. 저도 큰 놈 그렇게 키웠거든요. 2시간 자고 일하고 2시간 자고 일하니까, 저도 그 리듬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때 키울 때 우리 집 사람이 낮에 보고 밤에는 제가 보고 뭐 그래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낮에 밤에 이제 그래 보면서 또 책도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저 아까 전에 저보고 뭐 과대 포장해가 선전하던 우리 김석수 교수님도 정말 인생을 빡시게 산 양반인데, 나는 그때 조금 빡시게 살았었어요. 보면서 책 쓰고 해가지고. 어찌됐건,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까지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다. 숙제도 없고, 뭐, 해야 될 그것도 없고, 오로지 보호받으면서 살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바꿔먹은 게 바꿔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부끄러울 건 없지만은 하여간, 부끄러운 얘기가 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손자를 봤어요. 근데 우리 키울 때보다도 훨씬 제가 더 가까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세밀하게 관찰하듯이 그렇게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키울 때는 막 책 쓰고 글 쓰고 박사 논문 쓰고 바빠가지고 제대로 관찰도 못 했고 했는데,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숙제하는 거라. 이게 목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숙제예요. 목도 못 가누는 게 목을 들여야 되잖아. 목을 들으면 목에 스프링 달린 게 말로 끄떡거리서 갔는데, 그거 똑바로 세우는 숙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배밀이 해야 하면은 숙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또 열심히 또 배밀이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몸 디비면, 그러면 우리 이제 어른들은 드디어 몸 디비다 하고 박수 치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발달 과업인 거라.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해내어야 하는 타스크, 숙제라는 뜻입니다. 디벨롭먼탈 타스크, 숙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빨 날 때 이빨 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날 때 머리카락 나고, 눈이 이렇게 모빌 이래 있으면 눈동자 왔다 갔다 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숙제인 거라. 가만 보니까 지가 숙제하는 줄 모르고 다 숙제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숙제구나. 이게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됐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았죠. 역시 그 말을 배울 때 말을 못하니까 그만 언어 지체가 일어나는 거라. 숙제를 못한 거예요. 발달 과업을 완수를 못하는 거라. 인생은 숙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 자꾸 우리 집에 얘기를 해가 죄송한데, 제 경험이 그 법인에서 나오니까,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새 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입학하니까. 막 가방을 벗었다가 맸다가 인마가 억시 좋아하더라고. 신발 하나 사주면 그것도 벗었다가 신었다가 막 그렇게 샀고.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방을 사주니까 좋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엄청 측은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예, 뭐 사실은 김석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이제 뭐 느끼시겠지만은 가까이 친하게 지내니까 이런 대화가 한마디 하라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미분 사람한테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꽃을 같이 보면서 김석 선생님 꽃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니까 슬픈 생각이 든대요. 나는 뭐 사람이 감정이 메말라 가지고 슬픈 것도 모르겠고 기쁜 것도 잘 모르겠고 돌띠 비슷하다 막 그런데 우리 아이 가방을 보고 그 좋아하는 걸 보고 정말 측은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야 이놈아 네가 그 가방이라는 것에 의해서 상징되는 인생의 숙제 있지 않습니까? 그 숙제 가방 그거 매는 네 언제 벗을 줄 모르는데 아직까지 그거 제가 온전히 다 못 벗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작은 놈 하나 그거네 결혼 못 시켰기 때문에 숙제를 못 끝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는 이만 둘 가지고 떡을 치고 숙제한다고 바빠요 지금.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하면서 최근에 또 딸이 하나 태어났거든요. 숙제하기 바쁜 거라. 인생은 숙제 연세.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 연세쯤 되면 이제 숙제 면제되느냐? 면제됐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숙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듣기 싫은 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5세부터 80세까지 노인은 잘 늙는 게 숙제예요. 잘 늙는 거. 잘 늙는 게 숙제라고. 잘 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85세, 80세 이상의 노인은 쇠퇴기잖아요. 그거는 잘 돌아가시는 거. 삶을 잘 마감하는 거. 노인들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 양반은 너무 힘들게 죽었다 하더라. 그 노인은 복되게 죽어서 자는 잠줄에 돌아가셨더라. 그 잘 죽는 걸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 숙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잘 늙는 거. 그 이제 잘 늙는 거는 우리가 사진 멀쩡할 동안 어떻게 자식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쓸모있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보람되게 살고 그 나름대로 나는 식충이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뭐 퇴임하거나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자존감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붕괴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기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들의 건강, 그 다음에 노인들의 성생활, 노인들의 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분야는 제 전문 분야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80세 이상의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를 못하는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80세 더 넘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보고 이제 죽을 준비하러 가는데 저런 고약한 인간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75세에 죽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송해처럼 100세 가까이 사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숙제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아이고 개팔자가 상팔자야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먹고 디비자고 놀고 먹고 디비자고 놀고 그 다음에 새끼나 까고 개팔자가 상팔자야. 개팔자 상팔자 맞습니까? 복날 되면은 다 죽습니다. 개들이.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요즘은 동물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동물 학대하는 개념도 없고요. 사람이 학대받는 마당에 동물 학대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학대받았는데. 근데 이제 세상이 발전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이 생기고 해서 고양이 학대하면 안 되고 키우던 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런 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가 밥 주면 먹고 그 다음에 누워 자고 그 다음에 일나가지고 기지개 한번 하고 멍멍 짖고 또 밥 주면 먹고 숙제도 없고 상팔자다 이 생각. 그거는 집에서 키우는 개의 경우는 그거 하다가 결국은 복날 잡아먹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상팔자지. 그런데 야생의 동물들은 어떤가? 치열합니다. 야생의 동물들은
제가 야생 상태 같으면은 벌써 제가 뜀박질 안 한 지 오래되거든요. 무릎이 좀 시원찮아서. 뜀박질 못하면은 야생 상태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잡아 미키지. 벌써 다이.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일할 때 몇 단계를 거치거든요. 일단 손을 땅에 덮어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밀고 이러면서 어이구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래 일해야 돼.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동물들의 숙제는 뭡니까? 자식 새끼 태어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식 새끼 만드는 거예요. 대를 잇는 게 그것들의 숙제입니다. 대를 잇는 것. 유전자를 퍼뜨리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다가 대를 퍼뜨리는 일을 더 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은 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숙제를 다 했어. 나도 이제 내 숙제 할 만큼 했어. 나도 암놈인데, 나도 암호랑인데, 4배로 3배나 내가 새끼 낳았어. 새끼 놓고 한 배에 3마리씩, 내가 9마리 길렀어. 숙제 다 했어. 이제부터 좀 쉬자. 이제부터 좀 효도해라.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숙제 끝나는 순간에 폐기 처분됩니다. 자연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숙제 다 한 놈을 오래 살려두질 않습니다. 야박해요. 자연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숙제 한 뒤에 역시 오래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숙제 다 한 뒤에도 오래 살아요. 저는 숙제 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김형석 교수님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 자제분이 60, 70 서인가 이렇고 나이가 많아요. 많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김형석 교수 얘기가 나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아야 된다 합니다. 103세인데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숙제가 있으면 못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과에서 같이 근무하던 어떤 우리 선생님은 50이 넘어가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양반 말씀이 자식을 늦게 본 사람이 오래 산대요. 끝까지 자식을 보호하고 치송하고 이렇게 자기가 자식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장수하게 하는 한 요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수명을 좀 더 오래 사시고 싶은 분은 자식을 하나 더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동물들은요 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대를 잇는 게 지금 숙제인데 5,000년 전에 제주도에 제주도는 말이 유명한데 조랑말 조그만 하잖아요. 그 조랑말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지금 제주도의 그 조랑말이 5,000년 이후가 5,000년이 지나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먹는 음식이 달라졌군요. 그 우는 모습은 달라졌습니까? 그 다음에 짝짓기 하는 게 일부 1처제에서 일부 다처제로 바뀌었다든지 문화상의 변화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인간이 사료는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이래 주는. 고양이도 그래 보면 옛날에는 쥐잡아부터 지금 사료 먹고 하니까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다 그렇거든요. 짐승들은 사실은요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과거지향적 존재입니다. 과거의 반복입니다. 과거의. 현재는 과거의 반복이고요. 미래는 현재의 반복이고 결국은 짐승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주도적인 시간 계기는 뭐라고요? 과거입니다. 저거 조상 대대로 그걸 갖다가 그냥 대를 이어서 전수해주고 또 대를 이어서 전수해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동물에 대해서 제가 하도 뭐 동물 프로를 좋아하니까 당신은 동물을 그 왜 그렇게 보냐고 내 피 흘리고 잡아먹는 거 그 지긋지긋하지도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우리 집 사람이 동치미 그거 계속 보는 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동치미를 얼마나 마시는지 아이고 동치미 식으로 빠져가지고 이제는 막 별 재미도 없는데 계속 동치미 그거 보는 거라. 그런데 치타는 있지 않습니까? 암놈이 양육을 다 해요. 3마리건 4마리건 5마리건. 순놈은 거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합리적입니까? 좀 불합리합니까? 불합리하죠. 좀 그럴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그런데 치타들이 데모해가지고 수컷 너희들도 씨 뿌린 죄가 있으니 양육에 동참하라! 프랭카드 들고 데모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극하고 살아요. 5,000년 뒤에도 극하고 살고 만년 뒤에도 극하고 삽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5,000년 전에 사무의 모습하고 지금 사무의 모습하고 5,000년 뒤에 사무의 모습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아, 다릅니다. 지금 대단히 훌륭한 지혜로운 할매가 많이 계시네. 답을 척척 맞추시네요. 거의 뭐 질문할 때마다 다 맞춰 보시는데 인간은 삶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인간의 삶은 고정된 패턴이 아니라는 것이요. 항상 뭔가 플러스 알파 되어 가고 있어요.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알파. 뭔가 보태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옛날에는 삐삐 같은 거 썼죠. 삐삐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뭐 무전기 같은 핸드폰 쓰다가 지금은 스마트폰. 이거는 컴퓨터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쫙 바뀌잖아요. 바뀝니다. 동물들은 그 숙제가 대를 잇는 것이고 대를 잇는 숙제를 끝내면은 자연은 네 숙제 다 했으니 지금부터 좀 편히 쉬어라. 숙제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아는 선생님이 자기 손집에 제비가 집을 3개나 지었다는 걸 억시 기뻐하더라고. 그런데 관찰을 이제 하는데 제비가 2배를 첫째 새끼를 낳아가지고 다 키워서 날려보내고요.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2번째 새끼를 또 키우고 있는 중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늦게 짓거나 만든 거는 1배만 새끼를 낳아서 키운대요. 그런데 보면은 그 제비 집 그거 다 짓는 거 힘들지요. 제비는 몸무게가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본 건데 16g 밖에 안 된답니다. 16g. 그런데 그 집 짓기 위해서 논 같은 데가 진흙 같은 거 갖다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0.3g이래요. 그걸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집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똥 산다고 내지른다고 또 막 그 집 짓는 거 밀어뿌리지. 제비로서는 막 절망적인 일이죠. 아휴. 제가 어쩌다 낚시하러 가보면 거미가 집을 짓는데 거미한테는 절망적인 일을 제가 많이 합니다. 등신같이 왜 자꾸 그거 짓는지 모르겠어. 그 낚시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집은 기똥차게 잘 짓는데 그거는 시간이 안 돌아가는 거지. 물 좀 마시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시고. 숙제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짹짹거리는 거 3마리 4마리 그거 전부 곤충으로 미겨야 되죠. 바람 불면 또 날개로 해줘야 되죠. 숙제가 보통 힘든 게 연어는 어떻습니까? 4년 정도 5년 정도밖에 못 살아 수명이. 그러니까 크릴 새우 잡아먹고 몸이 한 50, 60cm 70cm 되면 올라오면 모촌으로 이제 회귀해가. 그 다음에 수놈하고 짝짓기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숙제 다 하고 난 뒤에 예, 죽습니다. 숙제 다 하고 난 뒤에는 죽습니다. 이제 숙제 다 해서 이제부터 강에서 좀 놀자. 못 합니다. 죽어버립니다. 과부검이라는 거미가 있는데 왜 해필이면 과부검인 줄 압니까? 순놈을 항상 요놈이 잡아먹어. 스스로 과부가 되는 거야. 순놈을 잡아먹으니까 뭐 과부가 되는 거죠. 순놈은 목숨 걸고 짝짓기 해요. 그러고
머리부터 잡아 미키면서 짝짓기를 하는 거라. 사마귀도 그래요. 사마귀도. 대를 잇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숙제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하여간 자연은 숙제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개체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숙제가 끝난 뒤에도 삶을 자꾸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연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나는 숙제 다 했으니까 이제는 마구 소비하고 놀자 이러면은 그 자연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생물학적인 숙제, 동물들의 경우는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숙제가 끝나면 숙제가 끝나지만 인간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숙제 말고도 또 다른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숙제를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숙제를.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번역한 어떤 책에서 인도 철학에 대한 책을 하나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 인도 사람들은 지금 우리 스님들이 다 이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출가해서 도 닦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스님은 독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인도에서 그렇지 않았대요. 처자를 부양하고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고 난 뒤에 그때 출가를 한답니다. 출가를 해서 자기 인간으로서의 자기 그 어떤 궁극의 의문,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진짜 자기 숙제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숙제를 다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냥 먹고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 숙제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진짜. 물론 뭐 여러 선생님들도 지금 평생 숙제를 많이 해오신 거죠. 인간의 숙제라는 것은, 인간은 뭐냐? 인간은 이렇게 과거의 반복이 아니고 동물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가령 여기에 중학생이 하나 있다고, 고등학생이 한 명 있다고 치입시다. 치면은 그 고등학생은 한국에서 이름난 어떤 대학에 가려고, 예컨대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름난 대학 아닙니까? 대구에서가 아니고 전국에서 이름났지요. 섭섭한 말씀을 하시네. 국립대학교 중에서 1등입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울대는 국립대학교 아니거든요. 법인이 됐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어찌됐건 대구에서 건 뭐 진국에서 건 유명한 대학에 가려고, 더군다나 외교학과를 가려고 딱 마음 먹었다. 그 사람의 목표죠. 그죠? 그 학생을. 그러면은 그 학생의 현재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미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노인들은 그런데 미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게 문제라. 젊었을 때는 미래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현역일 때 학생들 보고 그러니, 너희들 1시간은 내 1시간보다 훨씬 소중하다. 너가 1시간 지금 투자하면 그건 평생 써먹을 수 있지만은 나는 지금 1시간 투자해봤자 별로 써먹을 시간이 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노인도 그렇지만은 인간인 한에서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노인들도요, 미래를 의식하면서 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 선생님들은 지금 양복, 새 양복 막 맞추십니까? 젊을 때 마사노 옷 입고 대충 댕기고 삽니까? 안 맞추지. 새 옷 잘 안 맞추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 곧 죽을 날이 얼마나 돼. 곧 죽을 날. 달리 말하면 미래를 앞당겨서 현재에 반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사는 겁니다. 어찌됐건. 늙어서도 미래를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야야 수의 그거는 이렇게 해다오. 죽은 뒤의 미래까지 걱정을 해요. 죽은 뒤의 미래. 그 다음에 나는 화장은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미래를 사는 존재입니다. 미래를.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남은 미래가 많지 않지만은 그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 의미에서 숙제가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에 자기 발전과 자기 완성을 아까 인도 사람들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늙어가는 것이 유행가 있잖아요. 유행가. 누가 불렀더라?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익어가는 거라고. 노사연입니까? 하여간 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좀 더 나은 노인으로서의 삶, 노인한테도 삶의 숙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잘 늙는 거, 지금 앞으로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잘 늙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늙는 거냐? 그거 하지 않으면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썩어가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노년의 삶도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되고, 모든 인간적 삶에 공통되는 것, 새로움의 추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김영석 교수가, 이분 교수니까, 내 가까운 친구였던 김태길 서울대 교수는 76세 때에 한국인의 가치관에 관한 책을 내놓았다. 안병욱 교수도 89세까지는 일을 계속했다. 제가 사실은 철학과로 가게 된 계기가 안병욱 교수님이 쓴 책 때문에 한 번도 나는 이분을 직접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이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요. 좋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많이 쓰셨는데 이분 책을 읽고 철학과 진학을 해야 되겠다. 철학 공부가 저한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들한테나 맞는 얘기 아니냐. 일반 사람들은 뭐 책 쓸 일도 없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지 잘 늙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 교수가 아니라도 책 쓰는 거 아니라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젊을 때처럼 계속 주구장창 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 못 살고 있습니다. 저도 게으름 피우고요. 그 다음에 퇴직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로부터 해방되고 하니까 좋고 그거를 즐기고 만끽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까 김석수 선생님이 뭐 책이나 쓰는 걸로 그렇게 선생님들 사기쳤잖아요. 그래 왜 삽니까? 본인도 그래 못 살면서. 그 다음에 책 쓰면 자꾸 돈이 들어가요. 그 전문서적 사보는 사람도 없고 막 그 출판사에서 잘 찍어주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저자가 몇 권 사줄 겁니까? 이런 묻거든요. 그러면 100권 사줄게. 이래가지고 내야 돼요. 전문서적은 교재도 아니고 전문서적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숙제를 잘하는 삶이 될 것인가? 그 굴다리 밑에서 장기나 뜨고 바둑이나 뜨고 이래 사는 그것은 정답은 아닌 것 같으죠. 그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젊어서 처자를 부양하기 바빴고, 그 다음에 자기 그 하고 싶었던 일을 묻어두고 못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 일을 발굴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저는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 강좌 같은 것도 이래 와서 듣고 하는 거, 이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 요즘은요 시시한 선생보다 유 선생이 더 나아. 유튜브 선생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내 제자 중에 그 늙은 제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 농막을 지나놓고 선생님 그
교사로 정년자 코앞에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농사 짓겠대요. 그럼 땅도 장만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 농막 지는 거 구경하러 해가지고 갔어요. 5번 7월 1일에도 그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블루베리 그 농원이 그 부근에 있는데, 그 가가 직접 따면은 싸다 그러면서 그 같이 따로 가가지고 블루베리 따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그 이제 갔더니 거기에서 감자 뼈다귀 해장국을 톡 끓여놨어요. 그 다음에 막 쌈장도 기차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 왜 잘 전부 유선생 시킨 대로 했대요. 유선생 시킨 대로. 그러고 막 그 뼈다귀 해장국 그거는 돼지 뼈다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접 도축장에 가면 엄청 싸대요. 쌤 이거 쌉니다 이거. 3,000원치만 사면 막 10사람 묵습니다 이거 하는 기라. 그거 가고 보니 우리가 뼈다귀 해장국 너무 비싼 거 먹는 것 같아요. 그 잘 만들더라고. 농사 짓는 것도요. 유선생 보고 다 해요. 유선생 보고. 시시한 대학 하면 나아요. 경대 하면 못하지만은. 하여간, 유선생이. 저도 유선생 보고 많이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특히 뭐 천문학에 관한 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젊은 사람들 하여간 복잡한 수식 이해해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게 또 즐겁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서예를 하실 수도 있고, 컴퓨터를 배울 수도 있고, 그림을 배울 수도 있고, 노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성장을 끊임없이 도모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제 다 했어 해가지고 그냥 빈둥거리고 성장에 도모되지. 장기 바둑이 그것도 취미생활 중요하죠.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자기 성장에 도움되는 일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인생살이 끝이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긴 한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인간 존재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한에서만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걸 멈추는 순간에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한에서만 인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과제다. 동물들은요, 태어나는 순간에 동물로 완성돼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동물로 완성됩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에 인간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되려고 애를 쓰는 한에서만 인간이 되어야 돼. 사실은요, 동물도 태어나는 순간에 동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랑이 같은 건요, 사람의 손에서 자라면요, 껍데기만 호랑이지, 호랑이 구실 못해요. 야생에 가서 살아남지도 못하고, 호랑이도 호랑이 속에서 살아야 호랑이 됩니다. 인간도 인간 속에서. 그런데 인간은 인간 속에서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인간이 되는 것으로 인간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완성에는 끝이 없어요. 동물은 호랑이는 호랑이 속에서 살면서 어느 순간인 어느 정도가 지나면 호랑이로 완성이 돼. 호랑이가. 넌 아직까지 호랑이로 부족한 존재야. 이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는 인간으로서 드디어 완성되었어. 완성품이야.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 게 없어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죠. 아직 더 완성돼야 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완성을 노력하고 애쓰는 한에서만 인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 이게 행복해지려고 왔더니 이게 문 선생 얘기 듣고 불행해지려고 그런다. 계속 이게 완성하고 애쓰고 일하라 그러는데 단 쉬어감이 있어. 너무 쉬게 하셔가지고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컴퓨터든 뭐든지 쉬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하는 삶과 향유하고 즐기는 삶,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젊어서는 하고 싶은 일은 최소화시키고, 해야만 하는 일은 최대화시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김석수 선생은 내가 볼 때, 놀 줄을 몰라요, 놀 줄을. 죽으라고 일만 한 거야. 일 중독이야. 근데 저는 놀았어요. 그렇죠. 우리 마누라하고 싸워가면서도
낙신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한 80% 정도는 이 일을 하시고 20% 정도는 자기 하고 싶은 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도모를 하시고, 뭐 낚시건, 뭐 당구건, 뭐건, 등산이건, 그 다음에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고 바뀌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 선생님들 연세에서는 노는 거를 한 80 하세요. 70 정도, 힘이 좀 남으면 70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은 한 30 정도 하시고, 개인적인 자아실현, 이런, 그거 일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돈 버는 일도 하실 수 있다면 좋고, 뭐, 돈 버는 더 좋지. 이게,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통해서 노인이 자기 자존감을 확인하거든요. 나도 그래도 쓸모 있는 존재야. 자기 자신 쓸모 있음을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 인정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놈이 카기나 말기나 나는 쓸모 있어. 이렇게 이게 돼야 됩니다. 저는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한 용서인 줄 압니까? 맞습니다. 천재적인 수강생이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는데 내가 내 용서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되지. 자기 인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구분하던데 나는 뭐 별로 구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인데 약정의 문제지. 약정의 문제인데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은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뭐 그게 아마 말장난인데 어찌됐건 자존감이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존감. 우리가 노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고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칸트 선생 말대로 하면은 인간은 그 사람의 직위, 재산, 학력, 외모 관계없이 무한한 값어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그것이 자존감의 철학적 기초라고 생각해요. 자존감의 철학적 기초. 인간은 무한한 값어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자살한다면은 그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무한한 값어치 있는 어떤 것을 없애는 겁니다. 그거는 삼성전자를 다 합쳐도 도달할 수 없는 값어치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값나간들 무한하진 않잖아요. 자, 자존감. 그 다음에 이 자존감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93세 노모가 비를 맞으면서 OD를 땄어요. OD를 땄는데 아들 준다고. 나 아들도 당연히 76인가 그래요. 나이가 많지. 저 자기 어머니가 OD 딴다고 비를 흠뻑 맞고 뭐 소쿠리 같은데 플라스틱 소쿠리지. 요즘은 대나무 소쿠리 없잖아요. 플라스틱 소쿠리 이렇게 담아놨는데 와보 이 가찮거든. 돈도 안 되는데 얼마 따지도 못하면서 비 맞는다고 그리 그 부모를 걱정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감기 들고 하면은 부모를 걱정하는 게 또 누구를 걱정하는 게 동시에 자기 자신 걱정하는 거예요. 감기라도 들어놓으면 병원비 들고 말이야 왔다 갔다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부모가 내고 내가 부모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역정을 막 내는 거야.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는 이거 쓸데없는 거에 비를 맞으면서 누가 이거 따랐겠어요? 막 역정을 내다가 연출은 아니지 싶은데 어찌됐건 역정을 막 내다가 인간 세상에 나오는 프로예요. 막 역정을 내다가 그 플라스틱 소쿠리를 던지 뿌리더라고. 그래 이 자식이 이제 뭐 93세 노인이 자식이 그래 나오고 뭐 주눅이 들어가 말도 못하고
내가 보기 그 노인네가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 93세 노인네가. 자식이 좀 무례한 게 아닌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식이 뭐 효자, 어머니는 정답만 계속 하시다가 어머니는 오답을 내놓으시네. 그 효자긴 효자인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는 말고, 효자긴 효자인데 어머니한테 한두 번 그런 얘기를 안 했겠지. 엄마 이런 걸 하시지 마세요, 저렇게 하시지 마. 근데 노인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과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닦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엄마가 그거 왜 닦겠어요? 어디를? 따고 싶어서? 버릇 때문에? 자식 주려고? 예, 뭐 자식 주려고.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 정답이신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 93세 어머니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 몰라요. 자기 쓸모를, 자기가 나도 쓸모 있는 존재야, 너희들한테 얹혀 살면서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식충 같은 노인이 아니야, 나도 이 생산적인 일을 해가지고 네 줄 수 있는 거 이걸 할 수 있어, 이거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존감, 나 쓸모 있는 존재야, 내 쓸모없는 존재 아니야. 반일,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그 얘기도 있어요. 어머니 그 반일 하지 마세요, 일사병 걸려가 다이 넘어져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계속 반일을 하는 거야. 습관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 쓸모 있는 존재야 나는, 이거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니겠는가. 자기 자존감의 문제죠.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놀고 하면요, 자존감이 무너져요. 자존감이. 난 쓸모없는 존재가 돼가는구나.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60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쓰고 난 뒤에는 난 이제 놀 거야, 이래 생각했는데 놀았습니까? 못 놉니다. 못 놉니다. 인간은 계속 일해야 되는 존재.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은 패기로 살고 장년은 지혜로 살고, 이거 뭐 지혜 이렇게 했는데, 지혜로 살고, 자, 지혜 없어져 버렸네. 그 다음에 노년은 덕으로 산다. 그 다음에 뭐 저도 또 뭐 노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노인이 되면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근데 노인들이 정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 열 지갑이셔야 열지. 지갑 열라고 하면 돈이 더 가는데. 그 다음에 노인들은 흔히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아파트 생활하면 어린애들 다다다다다 뛰댕기잖아요. 우리 손자도 막 계속 뛰댕기려고 해서 밑에 집이 신경 쓰여요. 다다다다다 뛰대고 다다다다 뛰대. 이게 뛰는 연습, 숙제하는 거예요. 지는 지대로. 지 숙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어린애는 양기가 발바닥에 있다가 점점 양기가 이래 올라와서 노인 되면 어디 모인다 합니까? 입에 모인다. 그러니까 노인 보고 입 닫으라는 거는 이게는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거라. 양기가 다 입으로 올라갔는데 양기가 꼭대기 가버리면 죽는다 하대. 노인은 덕으로 살고, 장년은 지혜로 살고, 청년은 패기로 산다. 그런데 이 지혜와 덕과 패기가 사실은 동시에 작용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있어가면 곤란하잖아요. 청년은 패기만 있고, 그 다음에 덕은 없고, 그 다음에 장년은 지혜만 있고, 패기와하고 덕은 없고, 노인은 덕만 있고, 이래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지. 강조점이. 청년 때는 패기고, 그 다음에 장년은 지혜고, 그 다음에 노년은 덕으로 살아야 된다.
너그러워져야 되고, 노인이 되면요, 너그러워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너그러워져야 돼요. 근데 너그러워지지 못, 이게 노인이 되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해가지고 누구 두들겨 패 죽겠다. 이런 거 보면은, 야,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젊은 사람이 방구석 처박히가 폐기 없이 쥐약 먹은 뺑아리면 있으면은 그것도 곤란해 보이고, 그 다음에 장년이 무모하면은 그것도 곤란해 보이고, 노인은 보다 더 덕스러워져야 된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은 저는 제 스스로 반성하는데 덕이 없어요. 저는 덕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상하게 열정거리, 운전하다 보면 이상하게 잔소리 하는 게 많이 생겨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코너에 차를 대면 어떡하나?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 저 사람이 딱, 아이고, 당신은 운전할 때마다 와 그래 신경질을 많이 내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전할 때는 목사님도 신경질 내긴다 하더라마는 신부님도 신경질 내고 스님도 신경질 낸대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스스로 덕을 좀 쌓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 아가 옆에서 아버지, 제가 아들한테 교육받아요. 공자님이 캤다 하던데요. 공자님이 캤는지 맹자님이 캤는지 지가 왜 알겠습니까? 그래 뭐 내가 책을 디빌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했대요. 하면서 길을 가는데 어느 녀석이 길가 숲속에서 큰 일을 보면은 꾸중하면 된다. 꾸중해라. 그건 부끄러움을 아는 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볼일을 보는 놈은 피해라. 그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예, 염치도 없고 대화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다가 이래 사람을 파악해가지고 신길 낼 때 신기길 내라 그 얘기를 저보고 하는 거죠. 말 안 되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손해본다. 그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은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이제 그 고을에서 사닭이 7은 10일이다. 10일이잖아요. 근데 사닭이 7은 10이다고 우겨대는 놈이 있더라는 겁니다. 둘이 논쟁이 붙었어. 사닭이 7은 10이다. 아니야, 11이야. 그러니까 계속 사닭이 7은 10이라고 끝까지 뻑뻑뻑뻑 우기니까, 그래,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얘기하면 누가 이긴다 했습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거야. 막 생떼 쓰고 어거지 쓰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거지 쓰는 것의 무서움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러면 고을 원님한테 가서 우리 심판받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을 원님한테 가가지고 야가 사닭이 7은 10일인데 자꾸 10이라고 그러네요. 내가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뛸 노릇입니다. 원님이 심판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님이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10일이라 한 놈은 집으로 가라 했대요. 그러고 10이라 한 놈은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곤장 열 때 그래 했대요. 이 미친놈아. 저 미친놈을 갈른 네가 더 미친놈이다. 이래가지고 미친놈을 갈른 네가 더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논쟁하고 디베이트하고 토론할 때 먼저 파악해야 될 건 저놈이 미친놈인가 안 미친놈인가 그거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미친놈하고는 입석을 이유가 없는 거죠. 미친놈하고는. 길 가다가 이래 만나고 봉변 당할 수가 있죠. 미친놈한테 시비 걸고 악유하고 암만 옳은 일이라도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은 그만 봉변 당하거든요. 자, 어찌됐건 노인이 되면은 덕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거는 뭐 제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 자신한테. 2015년에 그 인턴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냐 하면은 젊은 사람의 패기와 정년 퇴직한 늙은 나이 든 사람의 덕,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어떤 그 회사가 잘 경영되어 돌아가는 그걸 묘사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이제 덕과 지혜를 이렇게 구비해 있을 때에만 젊은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도 꼰대스럽지 않다는 소리 듣고, 그래도, 노인분들이 해주는 말이 그래도 약간 뭔가 귀담아 들을 말이 있네, 귀담아 들을 게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전에 좀 쉬는 걸 잊어버렸는데, 너무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그때 또 막 천재적인 대답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그거 제가 홍치해가지고 쉬는 걸 잊어버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달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2시간 달아서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요즘 노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꼰대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꼰대. 노인을 비하하는, 그 다음에 막 인터넷에는 막 또 틀이나 딱딱거리고 아유, 듣기 싫어. 틀딱이라고 그래, 틀딱. 그렇지 않습니까? 틀이나 딱딱거리는 사람들, 늙은 사람들 보고. 옛날에는 농경시대 때는 지금도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귀농하면은 그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감자는 어때, 모종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뭐 격가지를 어떻게 쳐주는 게 좋고, 다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요즘 유선생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보를 노인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들어야 되죠. 농경시대 때는 노인들은 지혜의 보고였습니다. 날씨가 이럴 때는 모기가 많어, 이럴 때는 낚시가 잘 돼, 어때 저때, 이렇게 지혜의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힘은 없지만은 지혜의 전수자고 쓸모가 있었어요. 요즘은 오늘도 제가 여기 택시를 타고 왔는데 차 대기 힘들 것 같아서 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고, 야, 카카오 택시 아버지 좀 불러줘. 제가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뭐 깔아주던데 자주 안 쓰니까 자꾸 잊어버려. 뭐 내 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의존하게 됩니다. 아버지 요책 하나 사줄래? 네 통장에 입금시켜줄게. 그러니까 책도 얼마 사주고. 모든 걸 오히려 의존해야 돼. 워낙 이렇게 첨단 이렇게 전자기기 발달이 급격하게 돼가니까 노인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심지어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연말 정산할 때 항상 조교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교한테 이거 좀 해줄래? 밥 사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 노인들이 점점 이 첨단 전자기기가 이렇게 보편화되는 세상이 되니까 지혜의 전수자가 아니고 무능지 도사가 되어보는 거라. 뭐 전달해줄 농사 기술이 있어야 되지. 그 옛날에는 농경 시절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다가 노인들이 특징이 또 뭐냐? 자기가 젊을 때 한번 형성해 놓은 일 처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꾸지를 잘 못해요, 노인들이. 이게 한번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수들도 그래요. 한번 이제 교수가 되어가지고 강의를 맡기면은 그 어떤 강좌에 대한 교재를 하나 정합니다. 그러면 교재 연구하는데 힘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정해진 교재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교재가 평생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잘 못 바꾸는 거라. 노인들도 그런 거라. 어떤 일처리 방식을 잘 바꾸려고 들지를 못하, 바꾸기가 힘이 드니까.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요즘 내비게이션 몰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계속 지도가 바뀌니까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업데이트 잘 안 되거든. 업데이트 시키는 것도 힘들잖아요. 계속 저는 아들 보고, 그건 또 큰 놈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큰 놈한테 또 부탁해요. 야, 이거 좀 해자오. 멀리 갈 때는 길이 막 바뀌니까
요즘은 또 30km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거 벌컥 가다가 걸리면은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면 13만 원. 이빨 빠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거는.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되잖아요. 노인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습관 덩어리입니다. 습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늙은 나무는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진 않는다. 습관이 딱딱하게 강철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걸 다 처리하려고 들지. 그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나 저나 그렇잖아요. 옷 같은 거 인터넷으로 사는 거 믿음직스럽습니까? 직접 가가지고 사야 됩니까? 직접 가가 봐야 되죠. 우리는 그래 사왔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봤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제가 면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삼성 홈플러스에 면도기 하나 바꾸러 갔는데 면도기 하나 떡 지니까 보니까 20만 원 써붙여져 있어요. 또 비싸다. 면도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큰놈이 막 쿡쿡 찌르는 게 나는 그 있는 사람하고 막 말을 걸려고 하고 사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와카노카 있긴 해. 사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사면 10만 원이. 1만 원 벌써 가격을 조사한 거야.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데 우리는 항상 물건을 보고 사던 방식이 되나니까 이제 드디어 호구가 되는. 근데 아빠 같은 사람을 호갱이라 그래요. 호구 고객. 그런다 그러는 거. 호갱이라 그런데요. 인터넷으로 이래 사는 게 훨씬 이제 싸게 친다. 그래서 요즘 선전에 보면 인터넷보다 더 싸다 이래서 붙여놨잖아. 노인들은 자기가 일을 처리하는 어떤 사고방식, 그 다음에 생각, 이걸 갖다가 고착화시키고 그걸로 가지고 자기 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일 처리하던 게 통했어. 근데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바뀌는데 그걸 고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 처리 방식이 요즘 세상에는 안 통하거나 덜 통하거나 문제를 유발시키거나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강조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레이 꼰대 되는 거예요. 제가 꼰대 짓을 했는데요.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자전거 헤드라이트는 앞을 흔히 비추는 기능으로 생각했었어요. 밤길도 흔히 비추고. 그래서 저는 아주 막 헤드라이트처럼 군용 랜턴 같이 커다란 그 끼죽한 걸 달아가지고 그걸 이제 차에 자전거에 턱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가 아버지 요즘 그런 거 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냥 조그만한 거에 달고 고래 달지 아버지처럼 큰 거 안 달아요. 막 이렇게 쫑꼬두듯이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럼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이 새끼가 왜 컸어? 이 자식이 컸네? 하면서 화를 버럭 냈어요. 근데 나중에 타고 보니까 말이 맞더라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렇게 큰 헤드라이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랜턴인처럼 그런 거 가난한 거 있잖아. 어디에 뭐 사슴 때리 잡을 것도 아니고. 사냥꾼들 빨리 비차가 뭐 곰 쏘는 게 있잖아요. 그래 꼰대 짓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책상 다리에 고약 붙이는 소리가 돼버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대단히 뭐 중요한 어떤 처방을 붙여준 것 같은데 이게 책상 다리에 고약 붙여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꼰대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런데요, 습관이라는 것을 노인들은 습관 덩어리잖아요. 습관 덩어리입니다. 근데 루소라는 사람이 유아교육론 책인 에밀을 썼는데 에밀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야 될 유일한 습관은 아무런 습관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습관을 가지는 순간에 정신의 창조성이 말살됩니다. 고착되고 창의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정신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습관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벗어나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암만 습관으로 벗어나고 바뀐 세상에 변화하고 적응해야 된다 그러지만 지금 저 BTS가 부르는 노래 따라 부르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못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리방아 도는 내리기나 부르고 사는 거라. 그 이상은 잘 부르기 힘들어요. 그게 돼봐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이제 통기타 치는 그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야 저 고래사냥이나 부르고 떠나자 고래 잡으러 가고 그런 정도지. 두만강 푸른 물에 우리 아버지 부르던 노래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조금 신식으로 부르는 게 그러지. 랩송 같은 거 우리 못 따라 부르거든요. 시부렁 그래서 하는데 그건 저게 노래인지 말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참 어려워요. 따라잡는 게 말하면 쉽지가 않아 사실은. 리드라는 사람이 그런데 습관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파운드의 지성보다 1온스의 습관이 더 유용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000원어치의 지성보다 10원짜리 습관이 더 유용하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턱 일라면은 양치해가 부까 팍 하고 아침에 일라면은 이건 뭐 해야 되지? 지성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그러면 항상 습관은 자동화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동화되지 않고 매번 한 번 했던 일이 딜리트 되는 거라. 딜리트 지워지고 컴퓨터 지워지고 오늘 뭐 해야 되지? 순서가? 이렇게 하면은 이 피곤해 안 된다는 얘기지. 습관이 유용해요. 습관은 유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습관에 우리 정신이 고착화 되면은 정신이 창의성을 말살한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헤겔이라는 사람이 정신의 본질은 자유라고 그랬거든요. 물체의 본질은 중력이고. 그런데 이 습관과 우리 노인들이 특히 제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뉴턴의 운동의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운동의 3가지 법칙.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혹시 무슨 법칙인지 아십니까? 중력의 법칙? 만류력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외부에서 방해가 없는 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근데 이 지상에서는 그래 되진 않죠. 왜냐하면은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진공에서는 한번 움직이면 계속 움직입니다. 진공 속에서는. 지구가요, 뱅뱅뱅뱅 계속 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공 속에 있으니까. 하나도 힘 안 듭니다. 물론, 공기하고 같이 돕니다. 공기하고. 제가 뭐 물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점점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한대요. 근데 지구 이것도 뭔가 이렇게 어떻게 중력에 잡혀 있으니까 속도가 뭐 이렇게 고정된 속도로 움직이겠지. 그 다음에 반작용의 법칙.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습관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습관도요, 이렇습니다. 한번 형성된 습관은 계속 가속도가 붙어가 더 딱딱해지고 고착화되려고 그럽니다. 외부에서. 그 다음에 습관은 가속도의 법칙도 있습니다. 한번 형성된 습관은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이렇게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점점 더 습관이 붙어요. 가령 우리 담배 한번 해보십시다. 담배. 처음에, 저는 담배를 22년 전에 끊었습니다. 28년 동안 피우고 22년 동안 끊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끊으라 해서 와서 끊을 계기가 생겼죠. 우리 아들이 그때 중학생이고 막 그럴 때 담배 피워서 일만한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싶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끊는 과정에 극하니까 말씀드린 제가 역시 훌륭한 아버지 같잖아요.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고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 담배를 이제 끊었는데, 한번 담배 습관이 형성되면은 점점 그 습관이 강화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외부에서 특별한 어떤 그게 없으면은 그 습관이 점점 더 강화돼요. 그러다가, 너 담배 안 끊으면 죽어. 라고 그러면은 반작용에 부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제 강한 힘이 이제 작용하면 그때 이제 스톱하는데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죠. 물리학의 법칙에 그대로 지배를 받습니다. 습관의 법칙은. 다시 말하면은 습관의 법칙은 물리학의 법칙하고 똑같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바로 그런 식으로 물리학의 법칙과 똑같이 작용하는 습관은 인간을 습관의 노예로, 습관의 기계로, 다시 말하면은 물리학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걸 우리는 정신이라 그럽니까? 사물이라 그럽니까? 물체잖아요, 물체. 정신을 물체로 만드는 거예요. 습관은 창의성을 없애버리고 물체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의 법칙의 지배를, 노인이 되면은 습관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버리면요, 꼰대가 돼버리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화석화되고, 그래가 꼰대가 되고, 노인들로, 이제 젊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이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항상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일을 처리하던 방식,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임마. 내가 군대 생활 할 때는 말이야, 임마.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도 군대 생활 할 때는 팔 부르고, 갈비뼈 부르고 했는데, 아들 보고, 내 군대 생활 할 때는 임마. 철모에다가 대가리 1시간 박았어, 임마. 이런 얘기 해가지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팔 부르고도 훈련 나갔어. 저 진짜 팔 부르고도 훈련 나갔거든요. 안티프라민 바르고 훈련 나갔어요. 문디 같은 놈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폭행을 당하고 군대 생활을 했었어요. 뭐 더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얘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며느라이가 둘째 아기를 가져가지고 가는 막 이래야만. 그런데 첫째건 둘째건 임신부터 출생까지, 출산할 때까지 입덧을 계속 하더라고. 입덧을 계속, 입덧 약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입덧 약을 먹어도 잘 낫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래 앉아있으면 막 메스껍고 꾸역거리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보고 설거지 못 시키잖아요. 제가 설거지. 그리고 우리 마누라하고 설거지하고 있으면은 우리 큰놈이 미안하잖아요. 그럼 지금만은 빼주고 저하고 둘이서 아버지가 남자끼리 하죠 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는 적응의 아주 적절한 사례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노인들 앞에서 어떤 노인이 그 카드를 내보고 선생님 풍알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네가 남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요즘은 또 그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우리 며느라이가 입덧이 너무 심해가 그랬다는 얘기는 못 했는데 입덧이 심한 경우에 다가가 했다는 건 조금 양해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양해될. 여성분들은 뭐 고개를 끄덕거리는, 남성분들은 그래도 아직 안 끄덕거리네. 이제 요즘은 와가 지가 합니다. 하여간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 산후조리비 더 줘야 되지. 그 다음에 아들 생일이라고 또 줘야 되지. 이게 뭐. 자, 제가 강연을 대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꼰대 소리 안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잘 늙는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무료하지 않게 잘 즐긴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노인들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사회와 가족과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산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자존감.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뭐라 하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데, 공자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먼 데서 벗이 찾아오니 즐겁지 않은가? 유붕이 자원 방냐니 불령 낳고와. 그 다음에, 그거보다, 그래야 돼.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지금 이 때때로 배우고 익히는데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그러면 공자 수준입니다. 진짜 공자하고 이제 같이 놀아도 되실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 방냐니 불령 낳고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노년에는 사지 멀쩡할 때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말도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만족하니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자존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자기 자신이 용서해야 된다. 신이 나를 용서하고 뭐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그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운명이 타인의 입술에 저당 잡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기분 좋은데 칭찬 안 해주면 시무룩해지고 기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래 된다.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근본은 아까 칸트 선생님의 그 철학적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고 두 번째는 늙으면은 몸도 뼈도 생각도 경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죽어보면 뭐 됩니까? 우리 장인들은 돌아가셨을 때 만져보면 완전히 뻣뻣해져 부리대. 죽으면 더 뻣뻣해져요. 완전히 뻣뻣해져요. 경직성. 붕어도 죽으면 뻣뻣해져요. 제가 붕어를 많이 잡아먹어 봤는데 붕어도 잡아가 죽으면 뻣뻣해져요. 생명체는 죽으면 뻣뻣해집니다. 노인이 뻣뻣해진다는 거는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요? 죽으러 가까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은. 잘 살아간다는 말은 잘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지금 죽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살려고 앉아 있습니까? 살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으러 갑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이율배반적입니다. 인생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우리는 제깍제깍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친구를 사귀고 이런 강연을 듣고 하는 거는 죽으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의미 있는 걸 위해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꾸 풀어줘야 된다. 몸도 풀어주고 목도 풀어주시고 생각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뼈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꾸 내가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교장할 때는 말이야 내가 교수할 때는 말이야 어떻고 내가 선생할 때는 말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얘기 어디 가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석 선생님이 저보고 경북대학교에서 부총 그런 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고 무슨 소용이십니까? 그런 거 하면 오히려 함부로 욕도 못 하고요. 그런 얘기에. 저는 어디 가가 교수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라고 말하는 순간에 화도 잘 못 내고 욕도 잘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숨기고 막 해버려야지 욕도 할 수 있지. 욕하고 싶을 때 욕가 있어. 스트레스 팍 뿌려야 돼. 자, 심지어는 이번에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이준석이하고 붙였는데 이준석이 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하고 나이 내세워서요. 노인이 나이 내세우면 더 이상 내세울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내세우면 안 돼요.
절대로 나이 내세우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뭐 메일을 주고 하거나 젊은 사람들 각듯이 존댓말 쓰고요. 그래 합니다. 나이는 훈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불명예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나이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한 노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복해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노인들이. 아까 일과 향유하는 삶을 조화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않으면요, 누구한테 피해를 끼칩니까? 1차적으로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야.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친구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가족들한테 사회에 피해를 끼치고 남들한테 피해를 끼쳐요. 행복은 지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일을 찾아가 많이 하십시오.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노년이 되어서 정신의 성숙, 인격의 완성인 걸 위해서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나는 드디어 인간으로서 경지에 도달해서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아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자님은 나이 70에 이르러서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법이 없었다. 그걸 뭐 종심소욕 불유국 하는 흑판이 없어가 다행인데 제가 한자를 못 쓰니까 예, 그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공자가 이제 70에 2500년 전에 사람이 70살았다 하면 이게 지금 120산 것 120이 비슷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공자님 눈에 들어오는 할매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마음 흔들릴 일이 없어요. 노래방이 있나 뭐가 있노?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너무 그 주변 환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공자님이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칸트 선생은 공자님이 종심소욕 불유국 완성된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도덕적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거는 뭐 칸트 선생하고 공자 선생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인간은 치매가 걸려버리면 못하는 거죠. 그때 되면 잘 죽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치매 걸리기 직전에 저는 개인적인 또 얘기인데 우리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 돌아가시는 날 밤에 새벽 1시에 2시에 24시 간병인을 붙였는데 간병인도 같이 자버렸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연락을 주는 거라. 간병인의 역할을 다 못한 거죠. 임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6시쯤 돌아가실 때 임종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약간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뭐 자식들하고 마지막 작별의 말을 못 나눴어요. 유언도 당연히 없었고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는 우리 자식들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김석 선생님이 내가면 조금 젊으니까 좀 더 오래 살 텐데 석수야 잘 살아라라든지 뭐 이런 말은 한마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식들한테. 그 다음에 야 이제는 내 아버지 애비로서 사실은 얘한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생각이 또 바뀔지 모르니까 가다가 글마가 계속 막 애를 미기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 죽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주변 정리도 잘하고 특히 유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 집 형제간에는 콩 한 쪼가리도 갈라먹는 형제애를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그 집 사람이라는 것은 콩 한 쪼가리라도 공정하게 나누지 않으면 싸움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유산 문제로 다들 시끄럽더라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도 잘 죽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정리해 놓고 하는 거.
그것은 지금 제가 하기에는 좀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세 이후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행복하고, 즐거운, 그 다음에 숙제를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노후 삶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처럼. 예, 하여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또 기회를 김석수님이 줘서 한편으로는 밥 한 번 또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